인간들의 있음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이 아니다. 인간의 있음은 관계를 맺으면서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과 맺으며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기에 있지만 과거에 가 있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가 있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나온 과거사 또는 앞으로 닥칠 일과도 관계를 맺는다. 인간의 있음이란 타인과 관계 맺음이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음이다. 인간은 사물들과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인간의 있음이 사물의 있음과 같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있음과도 다르다. 그 다름을 과거식으로 본질에서 찾는가 아니면 있음에서 찾는가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제까지 철학자와 다른 점이다. 하이데거는 이 있음이 다름을 보았던 것이고 그 있음을 실존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실존이라는 개념이 1920년에서 30년대 이후 유행어가 되었으며 실존 철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인간의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 그러니까 더 모드 오브 비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 양식을 여기서 실존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그런데 실존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실제라는 의미로 본질과 반대되는 용어로 이렇게 쭉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이 existence라는 건 실제라고 할 때는 과거에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그냥 있음이라고 하나의 용어로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모든 있음을 그냥 하나의 있음으로 이해를 했는데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있음이 사물들의 있음은 다 똑같고 사람도 그 존재하는 양태가 같다고 하니까 거기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니까 이 있음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무엇이 있음이라고 할 때 무엇이라는 것, 무엇을 이걸 본질이라고 볼 때 이 본질에 대한 연구만을 쭉 해왔는데 하이데거의 독특함은 무엇이 있다고 할 때 본질을 보지 않고 있음이 다양한 있음이 각각 다른 형태의 있음이 있다고 보아서 이 본질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 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간의 있음은 어떤 양태의 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물에게는 어떤 양태가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존재 양태도 본래적인 존재 양태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물처럼 존재가 인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 양태는 무엇인가 할 때 이걸 실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existence라는 용어가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existence라는 말을 써서 그냥 실제라는 의미를 썼는데 하이데거는 existence라고 했을 때는 인간에게만 이 용어를 적용하고 사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념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존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existence가 이렇게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1920년대나 30년대 이 용어 자체가 실존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이게 실존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실존 철학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대두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존은 인간의 존재 양태, 존재 방식은 관계맺음이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관계맺음인데 관계맺음은 현 존재가 이 다사이는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와 미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 있기도 하고 미래에 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사이는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 그리고 미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물과도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다른 다사인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음의 다양한 양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존재하고 다르게 인간은 관계 맺음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있음은 관계 맺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관계 맺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우리가 조금 더 따라가 보죠. 존재와 시간의 실존에 대한 풀이가 나온다. 여기에 하이데거는 인간이 거기 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분석의 과제로 주어진 존재자는 각기 우리들 자신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서 이 존재자는 자기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존재의 존재자로서 그 존재자에게는 그의 고유한 존재가 떠맡겨 있다. 이러한 존재자에게 그때마다 각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존재이다. 거기 있음의 현존재의 이러한 특징 부여에서 두 가지 귀결이 나온다. 첫째는 이 존재자의 본질은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 그 존재자의 무엇임, 본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한 그 존재, 실제에서부터 개념이 파악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 존재자에게 그의 존재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그의 있음에서 바로 이 있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자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려는 인간의 거기 있음, 현존재이다. 각자로서 어떻게 있어야 존재해야 하는 것이 거기 있음, 현존재에게 문제로 제기된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 그의 있음, 존재, 이 끊임없이 문제가 된다. 하나의 책상 위에 있음은 완성된 있음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반해 인간의 있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이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있음을 가능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음을 가능 존재로 본다고 하는 게 possibility를 가진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물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다. 동일률, 자체의 동일성. 그러나 인간은 그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있음은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본질이 과연 어느 한 가지로 말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는 우리가 저 사람은 갑돌이라는 전문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지만 과연 갑돌이의 본질이 점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가를 묻는다. 갑돌이의 그 당시 직업이 점원이기는 하지만 점원이라는 직업만으로 갑돌이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갑돌이는 점원직을 집어치우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돈을 벌어 빵가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있음은 가능 존재로서 자체에 동일한 것이 아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독특함이 있음을 사물 자체의 동일성과 구별지어 자기 동일성이라고 말했다. 인간에게서 자체는 자기인데 이 자기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 맺음의 중심축으로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할 그것으로 자기이다. 그것이 바로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있음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있음을 존재해 나가야 한다. 그는 그 있음을 떠맡아 어떻게 존재할지를 결단 내려야 한다. 사람들의 유명한 말, 인간은 자유로 단죄받았다는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서건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야 하고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아닌 사람들의 암시대로 존재하는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선택을 안 했다 해서 자유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자유행사의 한 가지의 방법이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형태로건 인간은 상황 속에 던져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떠맡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떠맡지 않으려 하는 것이 또 인간의 구체적인 내던져 있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종의 떠맡음이다. 따라서 인간의 있음은 그저 따라가는 있음이 아니다. 그 있음은 존재해야 함이고 자기의 어떠한 형태로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존재이다. 보통의 사물들은 한번 제작되면 그 용도로 사용되다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그냥 용도 폐기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물에게서는 본질이 앞선다고 보는 거죠. 본질이 어쩌면 실제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상을 만든다면 어떤 책상을 만들겠다 하는 디자인, 누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떤 책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가 먼저 있죠. 책상을 만들겠다. 어떤 책상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있고 나서 책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본질이 먼저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상은 이미 완제품으로 출시됐다는 얘기예요. 잘 만들어졌건 못 만들어졌건 일단 책상이 만들어졌으면 사람이 사용할 때는 이 책상은 이미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상으로서는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으로 출시됐다고 보여요. 인간을 어떤 동물의 하나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동물 중에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이라는 퍼스펙트에서 본다면 동물은 고민할 일이 없다는 얘기. 이것도 인간의 오해일 수 있지만 동물은 본능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 본능대로 철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따로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가지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동물에게는 선택이라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스스로 따로 선택하는 일이 없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거나 이런 개념이 동물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났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제품이거나 시제품, 반제품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계속 발달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동물도 처음에 작은 어떤 새끼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사람은 일단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가 확신치 않죠. 처음부터 어떤 본질이 결정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데 우선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쩌면 새로운 결단,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다는. 그래서 어쩌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어떤 실학적인 관점이 여기서 서로 매치되는 부분이에요.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어떤 본능이론, 인스팅트 티어리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프로이드가 봤던 인스팅트 티어리 가지고 사람의 행동 모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인과관계가 심리학적 인과론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면 어떤 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심리적인 인과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이분이 태어날 때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환경의 어떤 결핍 때문에 이분이 이런 결과에 왔다 하는 이런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한 조사가 중요해요.
그 환경에 영향을 미쳤거나 타고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가졌거나 혹은 비슷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가 같은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기질이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 중에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저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우리는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다는 이런 쪽에서 봐야 되죠.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는 계속해서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는, 실존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환경을 딛고 자기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더 성공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심리적이나 영성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환경이 아주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계속 의존적인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심리적인 결정론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그런 쪽에서만 인간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안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 현실 검증 능력만 가지고 이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당신이 이런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살게 되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분이 현실 적응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여러 방법이겠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은 이분 스스로 안에 자기를 치유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정신분석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을 심리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정신분석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힐링 파워, 그분 안에 있는 치유력이 발휘되도록 도와준다 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의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에는 그냥 심리적인 인과관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이게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해야 된다. 인간의 실존을 이게 유실론적으로 이해를 하건 무실론적으로 이해를 하건 궁극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거나 인간은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처음부터 어떤 것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휴먼 포텐셜리티라고 정신분석 쪽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인간의 잠재성. 인간의 잠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잠재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는 주위의 여러 역할도, 환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스스로의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선택을 이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능성, 여러 존재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한 그 가능성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미래와 과거, 현재가 분리할 수 없는 같은 어떤 호라이즌, 하나의 어떤 지평선 속에서 내가 나를 과거에도 투사하고 미래에도 투사한다. 미래에 투사하는 걸 기획투사라고 하는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미래에 투사하고 그 투사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획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본질을 타고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있음을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개념이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인간의 존재의 모습인데 인간이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의 실제 존재에서부터 개념이 파악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본질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실존을 통해서 본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실제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선택 과정을 통해서 내 본질을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는 존재자의 본질은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 근데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 우리는 본질은 존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선택해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있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있음을 걱정하게 된다. 걱정한다고 자신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있음을 가능 존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능 존재라는 게 사무라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게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라는 것, 셀프를 여기서는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관계 맺음의 중심축으로서 그리고 내가 돼야 할 그것으로서의 자기이다. 그래서 이 존재 가능성과 자기를 분리해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어떤 태스크예요. 책무예요. 의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하는 이걸 철학자들이 P2라고 그래요. 던져졌다고. thrown이라는 개념인데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대부분의 실존주의자들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내가 던져졌는지를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누가 어떤 연유로 나를 여기에 던졌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현 존재는 이미 이 세상에 던져졌다. 가족 공동체나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태어난 거죠. 어떤 이 관계망 속에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위의 사물과 주위의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나의 과거와 미래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관계망 속에 촘촘히 얽혀져 있는 관계망 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전하게 처음부터 완전한 프로그램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음악가로 태어났거나 화가로 태어났거나 선생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가능성이 주어지는 존재인데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없다는 철학에서 관찰하는 사람의 실체가 있고 그 대상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관찰하는 사람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이러한 이해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사물인데 이 생각하는 사물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인간 존재는 계속해서 존재 가능성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이런 개념은 고정된 자기가 없다는 얘기죠. 고정된 자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동양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연도 사람도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변화해 나가는 이 세계 속에 그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대상까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를 파악할 때 어느 하나의 고정된 나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체론적인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요. 나는 계속해서 변모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역동성을 감안한 어떤 존재로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물이나 인간을 볼 때 눈앞에 있는 존재는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인 그 대상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실체가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사물을 연구하듯이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 사람의 신체 상태를 다 메디컬 닥터가 관찰할 때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연구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인간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 양식 속에는 이러한 눈앞에 있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어머니가 돼서 아이들의 도구가 돼주기도 하죠. 부모로서 아이의 도구가 돼주기도 하는데 실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존재 양태는 실존이라는 얘기죠. 그 실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내 스스로가 선택함으로써 나의 본질을 구성해 나간다. 어쩌면 나의 존재나 나의 본질을 어떤 용어를 쓰건 용어는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나는 고정된 내가 아니고 나는 변모해 가는데 어떤 변모를 내가 선택하느냐는 이 자기가 선택한다. 이 중심축에 자기가 있어서 이 자기는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존재 가능성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존재 가능성을 선택하느냐가 사람마다 독특한데,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하는 쪽으로 자기의 인격을 고매하게 성장시키는 쪽에 자기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성공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카네기의 인생론인가 처세론인가 이 책을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사납게나 돈을 생각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을 계속 찾아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카네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확실하게 계속해서 돈을 생각하고 그쪽을 자기가 부자가 된 자기를 목표로 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분은 고매한 인격체로서 자기가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실제로 또 그런 사람이 되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건설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환경이 불우해서 지금 이 상태이고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런 자포자기 의식에 있거나 어떤 굉장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든 자기가 지금도 선택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실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정신분석 쪽에서 아까 정신분석을 너무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심리적인 결정론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적인 접근도 하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직접적으로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할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분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 양태를 결정해 나가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해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가를 간접 도움이라 indirect motivational agent라고 보고 있죠.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유의지를 이 프리윌을 존중하면서 지금은 이분이 자기는 프리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이분들이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분하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정신분석적인 어떤 도움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실존적인 개념이 정신분석 속에 도입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각자가 책임지고 자기의 존재를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실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을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식으로서의 그 실존, 현 존재의 존재 양식, 존재 양태로서의 실존을 우리가 바르게 인정해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존재 방식, 그 속에서는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한 선택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의 자기를 구성해 가고 있는 어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 임상적으로 이해하고 임상가 스스로도 그리고 영성가들은 영성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방식의 이런 존재 양식을 이 실존적인 삶의 방식, 존재 양태를 우리가 체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웃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인관계 정신분석의 개척자 중에 한 분인 캐런 호나이의 글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신경증을 가진 분들의 어려움은 대인관계의 실패에서 온다고 봤는데 처음에는 대인관계는 자기 셀프와 이웃들 간의 관계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개념을 스스로 수정해요. 자기와 자기 또는 대상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대부분 대인관계라고 할 때는 이웃과 자기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롤라이가 봤던 중요한 부분은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와 자기 간의 관계의 실패,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와의 관계가 실패한다고 하는 얘기, 다른 쪽에서는 인간 소외에 대한 얘기, 자기 스스로부터 멀어진다는 인간 소외에 대한 얘기를 철학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상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의 근원은 자기와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통찰을 그분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짝은 자기와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존재자가 자기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존재자로서의 셀프가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를 맺음도 있고 자기의 존재, 자기의 비인과의 관계, 자기의 있음과의 관계죠. 존재자가 자기의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개념적으로 파악하면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존재자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이나 혹은 정신분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통찰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관계, 여기서 어떠면 정신분석적으로는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하이데거 같으면 본래적인 자기, 오센틱 셀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의 오센틱 셀프나 트루 셀프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중심으로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사르트르가 뭐 갑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 뭐 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이제 신병 딱 가면 처음 물어보는 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너는 누구야? 아주 중요한 뭐, 실전적인 뭐, 질문이죠. 이제 뭐 이병이니까 일병 누구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게 더 나아요? 이름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꼬리를 물어가는 그 질문 상황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실질적인 나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나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 그 말이 조금 났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한 그 자기와의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그 뭐 있음,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그 있음이란 말이 있을 때 그거는 존재 그 안에 더 있는 부분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 싶어져요. 저 나름대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상 뭐 그게 하는 호랑이도 저도 인정하는 게 이제 영성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에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나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화해돼야지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제가 조금 경험해 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어떠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암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그 과거 그 나의 인식이 정말 나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 어떠한 좀 모자란 부분 또 나쁜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그 대면한 그 자신을 내가 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화해되었을 때 화해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좋아졌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내가 보는 눈이 이렇게 변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확실하게, 그게 뭐냐면은, 나 같은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완전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타인을 볼 때는, 나는 완전한데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야? 아니면 나쁜 부분이야? 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나쁜 부분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 저도 뭐 이렇게 저 느낀 게 주위 사람, 가족, 저기 그, 그러니까 애들 또 거기서 만나는 주위 사람들부터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존재는 있는, 실존이라는 그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철학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사르트르도 그 부분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딱 사르트르 말이 이렇게 공감이 확 되는데, 그 부분을 있어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실존이라는 그 전에 그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라는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 그걸 봐야지 진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뜻을 알아갈 것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상입니다. 제 생각. 네, 좋습니다. 어, 아직도 의문이 있지만 그 군대 갔을 때 그 선임 사병이 물었던 넌 누구냐고 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죠. 너는 누구냐를 그걸 알고자 하는 거죠 지금. 예,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 작업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적인 게 아니고 이게 체험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리 문자의 세계인데 우리가 애써서 지금 지적인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숙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체험으로 이게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이 저자도 하고 있고 하이데거도 하고 있고 사르트도 하고 있는데 이걸 소화하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자기 마음을 자기의 존재를 이해시키는데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거 설명했다는 얘기.
그래서 불가에서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 하나는 결국 부처님의 존재 하나를 지금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온갖 방법으로 이런 방책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 저술로서 아무리 그 지적인 작업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수행이라는 방법으로 선불교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처님의 존재, 부처님의 있음 자체를 그 있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는데 이게 체득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철학적인 개념적인 것을 떠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불가에서 얘기할 때 성불하십시오 하는 얘기, 여러분이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얘기는 우리 각자 안에 불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와 같은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발현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불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개념이 불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에게 성령이나 성신이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 교리도 불가에서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우리한테 신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신성을 발현하는 거가 신성을 깨닫고 신성으로 살아가는 거가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개념으로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성화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면 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정화될 것인가, 성화될 것인가 하는 것 자체도 개념적으로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동일시해서 내가 성령과 같은 존재, 어쩌면 하느님과 같은 어떤 속성, 하느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존재 양식을 내가 가져와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독성제에 걸릴까 봐 말하기가 굉장히 자꾸 우리가 두려워지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철학적인 접근, 그렇지만 영성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정신분석적인 접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하직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존재 가능성이 결국 우리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왜 태어나느냐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은 어쩌면 이 철학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도 철학자가 가지는 신의 개념과 영성가들이 가지는 신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보는 신의 개념은 살아있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순수한 본질이나 존재로서의 추상적이며 무한한 하느님을 얘기하거나 또는 모든 원인의 가장 최초의 원인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보는 하느님, 그리고 영성가들이 보는 하느님, 또 정신분석에서는 그러면 신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도전들이 있는데 정신분석가들 중에 영성을 이렇게 탐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